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한건축학원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법규 및 용어의 이해입니다. 건축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꼽으라고 하면 항상 앞에서 얘기되는 게 법규죠. 우리가 기본적인 CAD나 계획은 어느 정도 숙달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같은 경우에는 매번 해석의 여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그 법이 지역지구나 위치, 특정한 경우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법규의 큰 틀에서 구성을 한번 이해해보고 가장 중요한 법규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법규. 이 법규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바로 법이란 건 강제력이 들어가는 규범입니다. 즉, 내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력에 의해서 다른 행위가 수반되는 거죠. 모든 사람, 모든 국민,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만 예외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러한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을 텐데 이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법의 구조입니다. 자, 첫 번째로 법에서 최상위 법은 바로 헌법입니다. 자, 헌법의 경우에는 최상위 법으로 국민에게 모두 통용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 투표에 붙여져야 되고 헌법을 바꾸는 건 거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일반적인 시각이 있죠. 이 헌법 밑에 각종 법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건축 파트에는 건축법, 주택은 주택법,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법들이 있는 거죠. 뭐 민법이니 무슨 법이니 세법이니 뭐니 하는 법들이 각각의 파트별로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축법,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건축법의 경우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건축법이 있고 그 밑에 건축법 시행령이 있고 그 밑에는 건축법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등급으로 따지자면 상위, 중위, 하위가 되겠습니다. 즉 건축법이 더 상위법이고 시행령이 그 밑에 법입니다. 시행규칙은 제일 밑에 있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즉 건축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등급으로 나눠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건축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법들은 다 이렇게 법령, 규칙이라고 하는 구성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국회의원이 먼저 나오죠. 바로 그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이 바로 건축법인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선 일반적으로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내용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치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없이 방향성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루느냐? 바로 시행령에서 다룹니다. 자, 우리 령이라고 하는 건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대통령 할 때 그 령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다 만들진 않겠죠. 그 밑에 실무자들이 만들 겁니다. 그러나 공포나 반포는 대통령 이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큰 틀에서 내용들을 하나씩 받아서 모두 세부적으로 풀어냅니다. 즉 대통령이 갑자기 없던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건축법 밑에서 그 법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루는 식으로 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건축법만 얘기하고 있지만 건축법 외에도 다양한 법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법을 다 다룰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더 세부적인 것들은 어디에 넘겨주느냐? 바로 시행규칙에 넘겨줍니다. 자, 시행규칙은 각 부처 장관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 뭐 여성가족부 장관 이런 식으로 각 부처의 장관들이 대통령이 얘기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모두 받아서 세부적인 치수나 근거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즉 건축법, 령, 규칙 이 구조 안에서 큰 틀, 중간 틀, 세부적인 내용까지 항상 이런 구조로 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만 봐도 안 되고 법만 봐도 안 되고 령만 봐도 안 되는 겁니다. 법을 보고
법에서 얘기하는 걸 이해한 다음에 령을 보고 령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기 직전에 큰 틀을 얘기해주면 바로 규칙으로 넘어와서 정확한 근거나 치수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규칙과 사실 같은 위계는 아니에요. 근데 다루기로는 같은 위계로 다루겠습니다. 바로 지자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구성은 정부 자체가 지방분권을 독려하고 이해해주는 구조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자치행정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주 혹은 서울과 강릉의 도시 밀도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스스로 법을 조금 다듬어서 적용을 해라 라는 걸 인정해줍니다. 그게 바로 지자체법입니다. 즉 각 시도별 세부적인 법인 거죠. 그래서 시행 규칙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지자체법이 또 같이 적용이 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다른 내용이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래서 법이 벌써 한번 꼬여지죠. 자, 헌법 밑에 각종 법들이 있고 그 각종 법은 법, 령, 규칙, 그리고 지자체법까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이 법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법의 구조를 이해했으면 이 법을 어디서 보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바로 법제처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법제처는 정부의 부처기관이죠. 이 홈페이지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들이 올라가 있고 과거의 법, 지금 현행법, 곧 시행될 시행예정법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법을 확인하시거나 사무소에서는 가끔 이 법 책을, 법규 도서 책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법규 책을 통해서 법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법제처를 많이 이용하고 과거에는 법규 책을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자, 건축 관련돼서 그럼 어떤 법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사실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건축법과 주택법, 그리고 소방법, 주차장법,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장애인 노인, 사실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사실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건축 행위가 모든 법을 항상 포함하진 않습니다. 내가 건축법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건축법 말고도 주택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주차장, 소방 등등 경우에 따라서 매우 달라진다라는 점이 독특하죠. 그래서 건축법을 다루는데 어느 정도 숙달되지 않으면 놓치는 게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지자체마다 또 달라지고 또 지역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특정한 지역을 묶어서 별도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그 땅마다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또 내용이 달라지는 건 물론이고요. 또 민법이나 과거의 법의 판례를 따라서 인허가에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법은 다양하고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조금씩 배워나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건축 관련 법규를 좀 파악해 볼 건데 우선은 면적을 좀 이해해 보자라는 게 필요해요. 자, 면적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알고 가면 좋습니다. 하나는 건축 면적이고요. 하나는 바닥 면적입니다. 자, 건축 면적과 연면적 혹은 바닥 면적으로 우선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건축 면적은 뭐냐? 여기서 그려놨듯이 내가 건물이 일정한 땅에 서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1층, 2층, 3층입니다. 각 층이 100제곱미터라고 칠게요. 그럼 1층 100제곱미터, 2층 100제곱미터, 3층 100제곱미터입니다. 자, 이 건물은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는 딱 한 덩어리예요. 건물이 더 튀어나가거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럴 때에는 위에서 내려다본 수평 투영 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합니다. 이게 바로 건축 면적입니다. 그러면 건축 면적은 100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을 합친 면적입니다. 그럼 1층에 100, 2층에 100, 3층에 100, 즉 곱하기 3이 돼서 300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이 두 개가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면적을 우리가 이해했을 텐데 이 규모와 관련한 법들이 뭐가 있는지 볼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 조경, 대지안의 공지, 정부길조, 이 정도가 규모에 관련된 법이라고 보고요. 뒤쪽에서는 주차장이나 이런 몇 가지 법들을 더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끊어서 갈 겁니다. 자, 보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우리가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모르시면
들으시면 되고 아시면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건폐율은 뭐냐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우리 건축 면적 봤잖아요. 뭐죠?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이더라. 자, 아까 대지가 1000제곱미터라고 칠게요. 자, 그럼 우리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고 건축 면적은 100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럼 비율이 몇 퍼센트죠? 10%가 되죠. 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이 10%가 됩니다. 바로 이 10%가 건폐율입니다. 자, 그런데 땅마다 이 건폐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땅은 10%, 어느 땅은 20%, 어느 땅은 30%다 달라요. 그 제한에 맞춰서 내가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해당되는 땅의 이 건폐율의 제한을 알고 싶을 때는 건축법 제55조에서부터 파고들어 나가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용적률도 바로 한번 보고 법을 보겠습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자, 연면적 아까 배웠죠? 똑같이 1000제곱미터의 땅일 때 우리가 300제곱미터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00분의 300에서 30%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땅의 용적률은 지금 30%인 거예요. 자, 설계를 하는 땅이 용적률 제한이 30%이면은 30%까지 지을 수 있고 50%라면 50%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즉, 건폐율과 용적률이 크면 클수록 나는 더 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을 확인하는 것도 역시 건축법 제56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지고 한번 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법제처라고 검색을 하시면 법제처 홈페이지가 뜹니다. 자, 이 홈페이지에서 여러가지 법들을 직접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법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법, 령, 규칙이라는 각각의 페이지가 뜹니다. 위에 예자가 붙은 건 시행 예정, 즉 언제 이후론 이게 개정돼서 적용이 될 거다라는 법이기 때문에 현행법은 예자가 안 붙은 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상위법인 법, 그 뒤에는 령, 그 뒤에 규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건축법 앞에서부터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차근차근히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법은 엄청나게 많이 보셔야 돼요. 쭉 내려가서 우리 지금 볼 건폐율과 용적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55조 건축물의 건폐율이라는 항이 있네요. 요걸 보면 어떻게 법에서 구성이 되어 있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건축 면적은 대지에 건축물에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 면적이 합계로 한다라는 식으로 부속 설명을 붙이고 있죠. 이 최대 한도는 어디서 정해라라고 오히려 넘겨놨습니다.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모두 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느 법에서 다룬다라고 되어 있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라 라고 되어 있죠. 즉 이걸 우리가 국계법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법에 따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위쪽에 건축법 대신에 다시 국계법을 검색하시면 똑같이 뜹니다. 자, 근데 법제처는 잘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법에 77조 다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어서 누르면 그 법이 뜹니다. 자, 그럼 국계법 제77조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용도지역의 건폐율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대 한도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최대 한도는 국계법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 군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시 지역의 무슨 지역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 다 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어놨지만 결국에는 어디서 정해라?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쭉 내려서 건폐율, 용적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시행령에 보시면 제119조에 면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면적이 뭔지 어떤 항인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건축 설계를 하시면서 사실 가장 많이 머리가 아프고 가장 많이 공부해도 항상 문제가 되는 법이 119조 면적 산정입니다. 이 법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보셔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매번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쭉 읽어보시고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 적용이 된 사례들을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법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지 건축, 뭐 높이나 연면적 이런 거 다 있죠. 한번 충분히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가능하면 이걸 다뤄드리겠지만 이 내용만 따져도 몇 주 동안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면적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 라는 것까지 봤고요. 자, 그러면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각 시도 자치조례에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제처 홈페이지를 다시 열어보시면요, 여기서 건축법이라는 걸 쳤어요. 건축법이라고 쳤죠. 자, 그런데 위쪽에 보면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이런 식으로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서울 기준으로 해볼게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안 뜹니다. 검색 결과가 없죠. 이유는 법령이 아니고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를 누르시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라는 게 뜨죠. 쭉 내려보시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설계하려는 서울시 땅이 무슨 지역 지구냐에 따라서 한도를 정해놓은 케이스입니다. 바로 이걸 지키는 겁니다. 이것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구성 안에서 시 자체, 도 자체 알아서 정리해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바닥면적, 연면적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폐율은 건축면적 기반으로 계산을 한 거고, 앞쪽에 건축법에서부터 다시 보시면 용적률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준주거 지역이면 400%를 지키면 되고요. 뭐 자연녹지 지역이면 50%를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외 항목들이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죠. 즉 이러한 법을 참고해서 내가 한도를 알아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폐율과 용적률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조경을 볼 겁니다. 조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해요. 내 땅이 있고 100제곱미터라고 칠게요. 우선 이 땅의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몇 제곱미터 이상 땅이어야만 조경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반대로 말하면 몇 제곱미터 이상이면 조경을 무조건 해라 라고 강제성이 붙는 거죠. 그 몇 제곱미터의 기준은 200제곱미터입니다. 200제곱미터 미만의 땅은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이상의 땅은 조경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건물이 어느 정도 규모이냐에 따라서 또 퍼센테이지가 달라져요. 건축물이 크면 클수록 많은 면적을, 작으면 작을수록 조금의 면적을 해야 됩니다. 자, 요것들은 나중에 법을 보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42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건축법 42조 대지의 조경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 해라 라고 되어 있고, 어디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도 똑같이 대지의 조경 파트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례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뭐 서울을 찾으면 되겠지만 쭉 내려보면 자, 24조에 보니까 조경이 나와있죠. 앞의 내용은 건축법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연면적이 합계가 얼마 이상일 경우에는 대지 면적의 몇 퍼센트를 해라, 얼마일 경우에는 몇 퍼센트를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 땅의 퍼센테이지를 맞춰서 적용을 합니다. 즉 내 건축물의 연면적이 크면 클수록 땅의 많은 퍼센트를 적용을 해야 되고, 내 건축물이 작으면 작을수록 소규모 퍼센트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땅이 엄청나게 크고 건축물이 작으면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적용 면적이 클 수 있는데, 땅이 작은데 건축물이 아주 높아도 적용 면적이 작아질 수 있어요. 즉 땅의 면적도 중요하고 건축물의 규모도 중요합니다. 내 건축물이 무조건 크다고 많은 면적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대지 면적 기준에 퍼센트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건축물의 연면적과 대지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건축법이 되게 어려워요. 하나하나 설명하면은 모든 사례들에 대한 내용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서 쭉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뒤쪽에 샘플 사례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많은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제한의 공지 볼 겁니다. 대제한의 공지 뭐냐면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신입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땅이 있으면 내가 건축행위를 하는 이상 최소한 4m 이상의 도로를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도로일 수도 있겠지만 땅일 수도 있겠죠. 즉 도로인 것과 남의 개인 소유의 땅인 것, 이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의 땅과 인접하는 요 경계는 인접대지 경계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도로는 국가 땅이잖아요. 그래서 건축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인접대지 경계선, 여기도 인접대지 경계선, 여기는 건축선입니다. 자,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내 땅이라고 딱 붙여서 지을 수 있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뭐 불이 나면 옮겨 붙기도 하고, 대제한의 공지들이 없으면 공기의 흐름 이런 걸 막기도 하고 피난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남의 땅의 경계로부터 내 땅을 좀 양보해 줘요. 이 개념이 기본입니다. 그럼 얼마큼 양보해 주느냐, 이 바로 미터수를 법에서 알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대제한의 공지라는 법이고 건축법 제58조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건축법 제58조에 보면, 자, 대제한의 공지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 규모에 따라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를 따라라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되게 어렵죠? 법이 항상 이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따르는데 6m 이내의 범위에서 해라 라고 건축법에서 국회의원들이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럼 세부적인 항목은 어떻게 정하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띄워라.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법 시행령에서도 이 내용이 일부 있고요. 결국에는 파고 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라라고 되어 있어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보겠습니다. 자, 밑에 쭉 내려보시면 30조에 대제한의 공지 있습니다. 별표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내용이 너무 방대하거나 복잡해서 별표로 따로 뺀 겁니다. 눌러보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이시면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돼요. 자, 대제한의 공지 기준이 첫 번째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되는 거리, 두 번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되는 거리가 나눠져 있어요. 두 개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자, 건축선, 즉 도로로부터 띄어야 되는 거리는 내가 어떤 용도, 어떤 면적이냐에 따라서 띄어야 되는 거리가 달라요. 내가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띄우면 돼요. 자, 내가 만약에 공장 혹은 창고였는데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내가 준공업지역이면 이걸 띄우고 준공업지역이 아니면 이걸 띄워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 및 집회시설이면 내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1m를 띄우고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3m를 띄워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일반적인 작은 주택 내용이 없어요. 단독주택 같은 거 작은 상가도 없어요. 즉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해당되는 거리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땅에서부터 띄우지 않아도 되는 게 첫 번째 건축법상의 해석인데, 이렇게 해서 인허가를 넣으면 인허가가 안 납니다. 왜냐면 공무원들도 알아요. 이렇게 해서 딱 붙여서 건축물을 지으면 공사할 때 우선 튀어나가게 되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민법이라고 하는 개인과 개인 간의 판례에서 판사들이 뭐라고 판례를 남겼냐면 최소한 500mm 이상은 띄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0mm 이상을 띄워서 인허가를 넣도록 되어 있어요. 즉 여기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500mm 이상은 띄워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인접대지 경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당되는 게 있으면 1m, 1.5m, 3m 이렇게 띄우면 되고, 해당이 안 되면 최소한 500mm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대제한의 공지 개념입니다. 이 대제한의 공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해서 한두 번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해석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대제한의 공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북1조입니다. 사실 정북1조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라서 오늘은 자,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 땅이 있어요. 집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같은 집과 같은 공간일 때 여기는 대부분 우리가 지역지구를 뭐라고 묶어 놓냐면 주거지역으로 묶어 놓습니다.
자, 이 주거 지역일 때만 해당이 되는 법입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은 방위가 정북이 도북, 즉 위쪽이 북쪽일 때 N이라고 적죠. 이 북쪽으로부터 내 땅을 양보해 줍니다. 왜냐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해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내가 건물을 세우면 내 북쪽은 그림자가 이렇게 계속 질 거예요. 처음에는 동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질 거고 나중에는 서쪽으로 질 테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지겠죠. 이 부분엔 햇빛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정북일조 사선 제한의 기본 개념은 내가 내 북쪽의 땅을 가진 사람에게 일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띄울게요 라는 개념입니다. 즉 내 북쪽의 땅만 신경을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법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두 가지 기준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는 9m 이하, 하나는 9m 초과입니다. 즉 내 건축물이 9m까지는 그냥 치수를 정해놨어요. 얼마? 1.5m. 9m를 초과하면 어떻게 정해놨냐면 내 건물의 높이의 n이라고 칠게요. 반, 2분의 n이죠. 높이의 반만큼 뛰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건물은 보통 3m 단위로 짓습니다. 그럼 9m는 뭐예요? 3층까지는 그냥 1.5m만 정북 방향에서 띄워주면 돼요. 자, 그런데 9m 다음에 4층 높이가 얼마죠? 12m죠. 12m의 반은 얼마죠? 6m죠. 즉 여기는 1.5m만 띄웠는데 3층까지는 똑같아요. 1, 2, 3. 4층에선 갑자기 6m가 띄워집니다. 자, 단면도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내 땅이 이렇게 있어요. 북쪽에 대지가 있는 거죠. 앞쪽에는 뭐 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1.5m를 띄웁니다. 몇 층까지? 보통 1, 2, 3층 9m까지. 자, 다음에 12m가 되겠죠. 12m는 12m의 반만큼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5m가 다음 층수겠죠. 15m는 15m의 반인, 여기가 아까 6m였다면 여기는 7.5m 띄워집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층수 이상에는 실제 공간을 쓸 수 없는 형태의 규모까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대제한위 공지는 정북일조 사선 제한이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사선이 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2분의 1로 우리가 기록을 하죠. 그래서 내 땅인데 내 북쪽의 주거지를 위해서 내가 피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에 깎아먹는 형태가 바로 정북일조입니다. 그래서 이 정북일조 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대제한의 공지는 비교적 나은데 건폐율 용적률에서도 항상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긴 시간 동안 제가 법을 쭉 얘기했어요. 뒤쪽에 보시면 건축면적 법과령 얘기 적어놨고요. 어떠한 기준인지도 적어놨습니다. 바닥면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산정은 어떻게 산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외 항목들이 항상 있어요. 이 예외 항목들이 되게 어려워요. 언제 빠지고 언제 안 빠지는지,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고 누구는 저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법은 많이 보셔야 되고 또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다른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감을 잡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수많은 신입들을 가르쳐 봤지만 이 법을 줄줄줄줄 외운다고 해결도 안 되고요. 또 한 번 본다고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보셔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재를 해뒀습니다. 반드시 많이 읽어보시고 이해를 가급적 해보시고 궁금하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고요. 가급적 사무실 내에서 이 법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 태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을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긴 시간 동안 법을 봤습니다. 법을 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법을 가르치는 데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무수히 많은 법 중에 뭐만 봤죠? 규모와 관련된 법만 본 겁니다. 이 규모와 관련된 법을 가지고 뒤쪽에서 지적도 이후에 규모 검토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갈 겁니다. 이 법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차후에 계속해서 다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고 공부하시고 찾아보시고 해석하시는 연습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